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5월 20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양시장 상승 출발을 나타내면서 좀 반등 흐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글쎄요, 조금 개장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히려 시장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다. 그래도 지금 코스피는 보합에서 마감이 됐고 코스닥 상승폭이 좀 많이 축소됐죠. 네, 상승폭을 계속 줄이고 있는 듯합니다. 네. 외국인 매도가 계속 있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매도 규모가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닌데 대형주들이 아무래도 뚜렷한 반응을 나타내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지금은 방향성 탐색 과정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이랑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제 휴전하자고 이제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데 네네.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러게요.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크게 반영이 되지 않는 듯한 분위기고 또 이제 무디스의 미국 국가신용등 강등 소식 오히려 우리나라 어제 먼저 매 맞았는데 오늘도 보면은 사실 미증시보다는 좀 약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도 30년 금리, 네. 10년 금리 완전 급등했다가 마지막에 맞아요. 또 확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서 아직 네. 시장은 굉장히 변동성이 완전히 이제 안정화될 거다라고 네. 보기는 조금 어려운 시장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시장은 어떤 방향을 나타내기보다는 이제 변동성 확대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와 함께 또 시장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바로 모셔볼까요? 네,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저께 이제 신용등급 무디스가 하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5% 넘어가면 30년물 주식시장이 굉장히 막 급락을 하거나 패닉 상황이 좀 보였었는데 어제는 뭐 난 시작할 모르겠다. 때는 좀 시작할 때는 네, 좀 이제 맞아요. 네. 네. 경계감에 시작했는데 끝날 때는 좀 괜찮았죠. 그러니까 시작할 때라는 표현보다는 아시아 시장에서 아시아 시장에서 1.5% 막 네. 1% 마이너스 져서 야간 무디스 선물 때문에 시작할 네. 때는 그랬는데 그 거기서 딱 시작했는데 실제 뉴욕 시장 시작해서는 다 올리는 그러게요. 네, 네. 상황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신용평가 기관들이 가지고 판단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후행하면서 평가하잖아요. 나온 숫자들을 가지고 예. 한참 전에 있던 숫자들을 가지고 결과치만 나중에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건데 또 내리는 그 신용평가 기관도 한 군데만이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뭐 보여주는 데도 있고 앞서서 의견을 내는 데도 있고 하니까 누가 먼저냐. 먼저 온 사람들은 조금 반응을 하는데 뒤에 온 그 회사들은 조금 반응을 덜하는. 그래서 네. 제가 어제도 뭐 오전 시간에 이제 SBS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시장이 뭐 저점 매수로 반응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신용평가기관에서 이걸 두려워할 정도라면 진짜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러면 누가 미국을 대체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또 현실적인 대안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번 히컵 정도, 네. 이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미국의 경제가 좀 굳건할 거다 이런 믿음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혹시 만약에 S&P가 원래 2011년도에 네. 그랬죠. 먼저 내렸잖아요. 네. 솔직히 무디스는 그것도 10년도 아니고 10년 이상 있다가 이제 내린 건데 네. 이제 약간 임팩트가 없을 거라고 그래서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S&P가 만약에 여기서 부정적으로 이제 뭐 내린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까요? 저는 뭐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일단 쉽게 생각할 때 우리가 기업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기업들이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태에서 차입금이 많으면 이자를 낳고 계속 그 이자 갚으려고 또 차입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영업이 빵 터져가지고 영업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차입금도 갚을 수 있고 막 이런 구조로 선순환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 정부는 지금 차입금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이자를 낳고 있는데 그러면 재정 수지가 그러면 플러스로 돌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그렇죠. 저는 예. 보여지거든요. 예. 최근에 관세 뭐 그걸 내 가지고 뭐 조세 수입이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반대쪽에서는 또 감세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재정 수지가 과연 플러스로 어느 천년에 돌 것인가라고 볼 때는 이 연방 정부의 이 부채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지금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S&P가 어느 날 와가지고 야 이거 더 내릴 수도 있어. 더블A 뭐 위쪽에서 더블A 중간으로 더 내릴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럼 과연 그때는 또 충격을 한번 먹을 수는 있지만 그러면 또 누가 대체할 거냐 또 이런 이슈가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장에서 그 생각은 안 하고는 있지는 않다. 그런데 이제 딱 벌어지면은 한 번 또 충격받고 다시 이제 정상으로 다시 회복되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좀 장기물 국채에 대한 신뢰도로 생각을 하게 된다라면 국채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 물론 간밤에는 좀 그러한 흐름이 좀 잠잠한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어쨌건 하단 자체가 좀 많이 레벨업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보면은 이제 단기채하고 뭐 2년물하고 지금 뭐 10년물하고 예. 이렇게 보면은 차이가 한 50bp 정도 나죠. 네네. 30년물하고 예. 차이 보면 한 100bp 정도 지금 나는 건데 이게 장기 금리가 이렇게 더 급속하게 올라가는 이제 스티프닝 네. 이 현상이 가면은 그쪽에서 점점점 두려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장기물 줄이고 단기 쪽으로 많이 이제 가겠죠. 듀레이션을 이제 축소하는 쪽으로 갈 텐데 이렇게 자꾸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섭잖아요. 그렇죠. 네, 예. 점점 무서워지니까 또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관세나 이런 이슈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또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장기채가 있고 조금 단기채가 있을 때는 이게 흔들릴 때는 스윙의 폭이 예. 우리가 골프채랑 똑같습니다. 골프도 드라이버 긴 거나 좀 긴 채를 하면 조금만 해도 휘청휘청하잖아요. 예. 진동폭이 큽니다. 네. 근데 단기채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짧기 때문에 진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만약 10년물, 30년물 이러면 이게 흔들흔들하는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 그러면은 장기 금리나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확실히 줄 수 있다. 그 점은 조금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럼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그럼 빠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장기채가 올라가면 그런 염려를 계속 시장에 깔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도 두 가지 투자자가 있잖아요. 장기채를 지금 들고 있는 투자자가 있고 네. 신규로 또 매입할 수 있는 신규 투자자가 아. 있잖아요. 근데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거기 피멍이 드는 거죠. 근데 신규로 들어올 투자자들은 좋은 거잖아요. 높은 금리에서 들어오고 앞으로 만약에 금년에 이제 페드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는 하지만은 3분기에 데이터 나오는 거 보고 뭐 9월이나 이후에나 지금 가능하고 2회 정도 금리 인하할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내가 만약 장기채를 산다라고 하면은 분할로 해가지고 뭐 7월, 8월까지 계속 사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좋잖아요. 왜? 바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으니까 말이죠. 네네. 물론 이제 가다가 보면 다시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금리가 시장 금리가 이제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가지고 있는 투자자냐 신규로 투자자냐에 따라 가지고 이해관계가 좀 달릴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이자율 관련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민감해진 이유가 저는 ETF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TMF나 TLT 이런 개인들이 투자하면서부터 금리에 굉장히 민감해진 것 같은데,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자산과 부채를 이제 줘야 될 돈을 가지고 받은 돈으로 매치를 시켜놨기 때문에 솔직히 장기는 장기로 매치시키고 단기는 단기로 매치시켜서 그렇게 그 수급이 상품 판매되는 거에 따라 연동되고 거기서 약간의 알파를 벌기 위해서 이제 사자팔자 호가 차이를 먹는 게 이제 금융기관이잖아요. 그건 이제 금융기관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주요 수혜자가 결국 금융기관이었는데, 그럴 때는 그렇게 금리가 움직여도 이제 일드 커브 플레이를 하거나 수익률 차이 가지고 플레이를 하거나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했던 시장인데 반해서 최근 들어서는 TLT, TMF 같은 게 들어오면서 그냥 금리 베팅 네, 시장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방향성 있게. 네, 방향성 베팅. 왜냐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긴 골프 채여가지고 이제 시장 가격이 막 움직이니까 채권이어도 네. 거의 주식처럼 움직이잖아요. 네. 30년만 해도. 그런데 그렇죠. 거기다가 3배짜리를 해서 치고 계시니까 네. 예, 그래서 금리가 굉장히 민감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반에는 올랐다가 또 밀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투기적인 아주 단기적인 그런 흐름이 채권 시장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 상황이 계속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고 계속 있습니다. 될 것 같다. 예.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뭐 지금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관세 우리 이슈가 중국하고 이렇게 격돌하고 있는 게 지금 유예를 했지 완전히 타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도 잠재적이나마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페드에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뒤로 지연되는 이런 느낌의 코멘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왜? 데이터가 아직 우리가 확실하게 손에 잡힌 데이터들이 아직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뭐 6월달 들어가면서 나오겠죠. 7월달 들어가면 더 나올 수 있겠죠. 그걸 보면서 갈 때까지는 우리가 뭔가 확실한 거는 없을 거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채권 시장에서조차도 그렇게 단기 변동성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변동성을 보이는 매매 그런 행태 이게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이게 언제 그 미국의 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갑자기 취소났나 보니까 바로 앞에는 한 달 전이었어요. 그 4월 초에 네. 그 당시. 그리고 나서 조금 다시 좀 잠잠해졌다 다시 또 치솟은 거잖아요. 어떨까요? 지금 4월 달에 생각해보면 그때 관세 막 네. 그 고관세 부과한다고 그런 이슈가 있었을 때 막 그 당시 이제 확 미국 오르는 예, 거잖아요. 예, 네. 장기물 지금은 어떨까요? 이제 앞으로 이게 좀 일시적으로 그래도 이제 저는 뭐 상당 부분 반영해서 지금 들어왔다고 반영이 봐요. 됐다. 그러니까 중국 관련돼서 예. 예를 들면 145%까지 관세를 받잖아요. 그죠? 네. 245%도 얘기를 들었었고 하다가 다시 내려와 가지고 펜타닐 포함해가지고 네. 지금 30%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여정을 다 채권 시장에서 반영을 한 숫자인데 4% 초반에 있던 그 이 수익률이 4.5%도 넘어갔다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다 보고 왔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밑에 쪽이냐 위쪽이냐 봤을 때는 아직 시간을 더 다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메시지는. 그리고 지금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그렇게 꺾여 내려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 초반에보다는 조금 이제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가 봐야 될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4.5에서 뭐 다시 4%로 바로 스트레이트로 내려간다. 그거는 좀 상정하기 쉽지는 않을 거고 여기서 좀 왔다 갔다는 하겠죠. 근데 여기서 다시 뭐 5.0%로 간다? 그것도 또 얘기하기가 힘든 거는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채권을 정말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적립식 하듯이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 우리나라 이제 서학개미들 입장에서는 미국 달러화가 약세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좀 해지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어쨌든 미국 국채만 본다고 하면은 뭐 한 8월까지는 계속적으로 누적적으로 이렇게 모아 놓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시 내려가는 사이클로 접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달러 말씀 주셨으니까 저 약간 헷갈리는 게 이제 이번에 그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 소식 이거는 뭐 사실 앞서서 피치도 그렇고 S&P 500이 미리 이제 신용등급을 내렸기 때문에 뭐 키 맞추기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그냥 신용평가사끼리.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면은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하락했죠. 예, 그래서 네. 미국 자산에서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뭐 달러 약세, 그다음 채권 매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있는 반면에 이게 이제 리스크를 선호하느냐, 선호하지 않느냐라는 시각에서 본다라고 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져서 오히려 달러 쪽으로 이제 자금이 유입돼서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도 있다 이런 또 시각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약간 헷갈려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인 거고 어떻게 보면 또 기피해야 될 자산인 그러니까요. 거고 네. 그때 이제 해석들이 달라지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110선까지 갔던 달러화 지수가 98 뭐 여기까지 네. 내려갔다 이제 100선에서 이제 지금 진동하고 있는데 어쨌든 고점에서는 지금 10% 정도 내려온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머징 마켓으로 에쿼티 시장, 그러니까 네. 주식 시장으로 돈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게 여기저기에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아시아 예를 들면 뭐 인도도 그랬고 또 남미로 보면 뭐 브라질 같은 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한 5월 초부터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을 위주로 했던 그 위험 자산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다. 이제 이렇게 느껴진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달러가 약세로 가는데 맨날 방송마다 틀면은 뭐 했죠? 금 가격이 지금 어디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마련을 해봤는데 금이 보면은 이어 투 데이트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 22.8%나 올랐잖아요. 아, 네. 달러화가 지금 오히려 연초 대비해서 조금 밀려 있는 네. 이런 현상인데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S&P 500이 뭐 이어투데이스로 1.4%, 나스닥도 마이너스 0.5%. 그러니까 거의 이제 보합 정도 이렇게 와 있는 거고 오른쪽에 금 같은 경우는 20.8%니까 확연하게 미국의 달러화가 아니면 미국 자산이 지금은 안전자산이기보다는 조금 빠져나오는 이런 자산화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달러화가 지금 강세로 가고 있지도 않고 또 국채 금리는 계속 이렇게 진동하면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뭔가 지금부터는 안전자산 그러면 달러화보다는 달러화 이외의 자산 특히 뭐 금이나 아니면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쪽 원자재나 뭐
산업재나 이런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생각을 네. 예전으로 조금 돌아가서 네. 생각해 보시면 리스크 온이다. 예. 그러면은 이머징 마켓 주식들이 그렇죠. 올라가고 그다음에 주식 달러가 시장. 오히려 약세가 네. 되고 왜냐하면 달러가 약세가 돼야만 이머징 마켓이 네. 좋았거든요. 달러가 강세가 되면 절대로 이머징 마켓이 좋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네. 갑자기 이제 분위기들이 막 이제 금이 올라가니까 얘기를 막 바꾸고 있는 거죠. 다 네. 서로. 네. 안전자산 선호면 금이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솔직히 안전자산 선호다 얘기하기도 애매모하고 그렇다고 뭐 달러가 약세가 된다고 자꾸 셀 아메리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그러면 다 셀 아메리카여서 이머징 마켓 강세였냐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네. 소리 같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까지 몇 년 동안은 달러 강세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으로 돈과 사람과 물자가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그렇게 고평가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늘을 날랐잖아요. 지금 또한 미국의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높습니다. S&P 500 기준으로도 20을 상회하고 있고 M7 그걸로 보면은 지금 30을 넘어가는 다시 밸류에이션으로 다시 복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 쭉쭉쭉쭉 계속 올라가서 지금도 그 아주 높은 주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개도국으로 지금 돈들이 다시 슬금슬금 나오고 있다. 그 얘기는 여기서 달러가 약세되고 이머징 마켓 통화들이 지금 강세로 가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저쪽 미국은 비싸고 이머징 마켓은 상대적으로 싸고 그러니까 돈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크 온 모드라고 했을 때 미국을 대상으로 리스크 에셋으로 볼 거냐, 이머징 마켓으로 리스크 에셋으로 볼 거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데피니션이 달라지는데 제가 리스크 온 모드라고 할 때는 미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 리스크 온 모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리스크 온이면 미국하고 비미국하고 나누면 어디로 가야 리스크 온인가요? 저는 오히려 non US 그러니까 미국 시장 말고 미국 시장 이외로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제가 밸류에이션을 시장 거를 쭉 보니까 시장 선행 PER이 10배 초반밖에 안 돼요. 중국이요. 그리고 중국의 이제 업체들 중에 뭐 알리바바나 뭐 JD.com이나 판도더 뭐 이런 것들이 미국에 이제 상장돼 있잖아요. 거기들 밸류에이션 봐도 10배 초반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장사가 잘 되고 그렇게 성장성이 있는 회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저평가돼 있는데 만약에 사우디 가서 펀딩한 돈을 진짜로 그 블랙락 이런 애들이 중국을 산다 그러면 그건 안 사겠습니까? 상당히 살 수 있다. 그리고 통화가 강세로 가면은 거기서 뭐 금리 인하할 여지가 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장이 강세가 되잖아요. 그 시장의 리스크 에셋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또 다시 한번 굉장히 기초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보면 화면에 셀 아메리카 공포 없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셀 아메리카라고 하면 그 자금이 다른 데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이게 꼭 공포로만 또 여길 아니, 수 저기 셀 아메리카는 뭐 그때 조금씩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네. 이미 우리가 10% 조정을 받으면 조정이라고 그러잖아요. 10%를 넘어가면은 베어 마켓이라고 해서 네. 약세장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희가 벌써 약세장 한번 갔다 왔어요. 지금 네, 한 달 네. 반 사이에. 약세장이라고 언론이나 미국에서 다 언론이 CNN이나 뭐 CNBC나 다 약세장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약세장이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강세장 돌아왔는가? 지금부터 강세장 가능할까? 이렇게 질문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셀 아메리카 라고 쓰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 여기서 조정의 느낌으로 그 라인을 좀 채우는 게 맞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공포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뭐 아침에 직설 같은 데 가서 얘기할 때도 조정 시 매수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게 전제가 조정이잖아요. 조정이라고 하면 폭이 이렇게 뭐 블랙 먼데이를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살짝 조정이 올 수 있는데 저점 매수하면 뭐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고 미국의 M7 주가들이 최근에 많이 내려왔다가 많이 올라온 거 테슬라나 뭐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은 저점 대비해서 다시 30%, 40%씩 이렇게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들 최근 한 일주일 주가를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그 전에 미리 다 올랐죠. 근데 여기서는 다시 뭐 그 프로핏 테이킹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폭락하든지 폭등하든지 이런 장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보면서 다음 모멘텀을 봐야 되는데 그 다음 모멘텀은 그럼 캐탈리스트는 어디서 나올 거냐?
미국 경제가 확실하게 좋다. 그게 확신이 시장에서 든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 올 거고 두 번째는 좀 기다려야 되는 이슈기는 합니다만은 페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들어간다라는 시그널이 나올 때 확실히 미국 시장은 이제 다시 위쪽으로 강력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근데 아직 시간적으로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금리 인하도 되게 애매하지 않나요? 금리 인하하면 실업률 높아지고 경기 침체될 것 같으면 금리 인하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경기 둔화로 인한 금리 인하냐 아니면은 네.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건이 페드가 있어서 뭐 금리 이러지도 인하냐.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있는 상황인 게 맞잖아요. 경제만 보면은 나빠지는 것 같고 물가로 보면 올라갈 것 같고 뭐 이렇게 하자니 저런 부작용 저렇게 하자니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건데 확실히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뭔가 액션이 나올 때 그때 시장은 강하게 반응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 요즘 시장 보면은 그 자산 방향에 대해서 예측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원래 어려웠어요. 한 번도 뭐 쉬운 적 네.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확실한 적은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1년 내내 불확실합니다, 시장은. 네, 근데 올해 들어서 전 유독 그런 느낌이 더 드는 게 예를 들면 이렇게 달러하고 금 가격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그쵸. 역의 관계가 있었는데 예, 관계가 다 깨져버렸죠. 예, 올해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그렇게 같이 가고 먼저 나가요. 올라가 예, 버렸잖아요. 예, 예. 먼저 금은 올라- 약간 이제는 안전자산이라고 정의를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약간 투기적인 것도 붙었죠. 네, 네. 그래서 상관관계가 과거랑 너무 달라져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달러화 지수가 10% 떨어지면 금이 10% 정도 올라가면 뭐 이게 어쨌든 밸런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차트 봤지 않습니까? 20%가 넘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10%를 초과하는 부분은 뭔가 투기적인 생각 아니면 시장의 탐욕 이런 게 들어온 거잖아요. 금 같은 경우 지난 10년, 15년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인플레 정도 해지하는 정도로 올랐어요. 2%, 3% 연 평균으로 봤을 때. 근데 금년에만 22%를 이어트데이스를 이렇게 올랐다고 하는 거는 거기에 투기적인 그 매수세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만큼 미국의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레이 달리오가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은 부채가 너무 많아서 네. 문제가 될 거다. 네. 기우제를 계속 지내고 계신데. 기우제. 예. 아니 그 펀더멘탈하게는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 코멘트가 맞죠. 예. 근데 그러면 그 키 커런시 기축 통화국으로서의 지위에 대해서는 아직 코멘트가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분이 코멘트를 해야지 이게 양쪽에 밸런스가 있는 건데 한쪽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떡할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퀘스천 마크가 상당히 큰 거죠. 그리고 어제 저희 이제 머니쇼에서 오전에 출연했던 이제 그 출연자 패널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은 정부 부채가 많은 거고 우리 미국 걱정할 때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민간 부채, 기업 부채가 어마어마해서 그렇죠. 국가 부채 전체로 따지면 예, 미국이 GDP 그렇게 나쁜 대비 것도 아니어서. 우리는 한 260%고 미국은 한 1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걱정할 상황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일본은 뭐 200%가 넘는데 예, 예. 그렇잖아요. 누가 일본 걱정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재정 적자가 그러면 점점 줄어드는 구조로 갈 거냐, 더 커지는 구조로 갈 거냐고 했을 때는 지금보다 더 커지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상황은. 35년 정도 되면 이게 뭐 GDP 한 뭐 9%이 정도까지도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들 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면은 이거 구조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구나.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은 이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고, 야 이거 이래가지고 나중에 진짜 미국 망하겠네 그러면 도망 나와야 되는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일률적으로 저는 판단할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뭐 자고 나서 그 다음 날에 미국이 망할 거라고 보지도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장은 유지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확실히 간밤 뉴욕 증시 보면 대표님 그 의견하고 좀 같은 뷰를 가진 투자자분들이 많은 게 개인 투자자가 그 오전에 그러니까 미국 현지 시간으로 12시까지 개장하고 나서 12시까지 41억 달러를 순매수했는데 그게 역대 사상 최대 규모래요. 그러니까 저가 매수에 나선 거죠. 네. 예. 근데 요즘 보면은 서학개미들 나오는 관련되는 뉴스들 보면은 프로핏 테이킹 했다는 뉴스들도 꽤 나오거든요. 지수가 밑에서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M7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테슬라 뭐 주회장창 좋아할 것 같아도 테슬라, 엔비디아 많이 팔았다는 뉴스가 어제 네네. 그저께 계속 뜨던데요. 서학개미들이. 예. 근데 서학개미들이 되게 똑똑해진 것 같고 제가 어느 방송에서 또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개미들이 어떻게 보면 개미들 투자자가 되게 허황되고 이게 무모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개미들의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게 시장인 것 같아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이런 것도 반대로 개미들이 움직였는데 그렇게 크게 당한 적이 옛날에 코로나 때 딱 한 번 당한 게 다고 요즘은
외국인들한테 다 덤탱이 씌우잖아요. 서학개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국 가가지고 뭐 갖다 집단으로 달려 들어가서 주가 올려놓은 다음에 헤지펀드들이 그 숏 퀴즈 나오잖아요. 반대로 억지로 사야 되니까. 맞아요. 미국에는 레딧이 있고 우리에게는 카톡방이 있기 때문에 거기 모여서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머리를 잘 쓰나 이런 생각들이 들 정도로 완전히 그 머리 좋다는 헤지펀드들의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다 지금 골탕 먹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리딩방 카톡 아니고 텔레그램 아니에요? 텔레그램으로 많이 갔죠 이제. 네, 텔레그램이 더 보안이 더 철저하다. 그 보안도 보안이고 카톡방에서 이렇게 네. 수익률 인증하거나 그러면 다 블락당하고 아. 방이 폭파돼 버려요. 그래서 다 네, 요즘 텔레그램으로 다 네. 옮기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럼 올 연말까지는 좀 시장 자체가 좀 방향을 이렇게 잡아가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연말까지는 변동폭이 큰 모르겠고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어떨까요? 금리나 사이클이 네. 한 9월 정도 언저리에서 간다고 보면 벌써 금리는 8월 달 정도부터 이렇게 벌써 반영을 하면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네. 때는 한 7월 늦어도 7월부터는 시장의 방향성을 위쪽으로 좀 잡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부터는 조금 뭐 짧게 보는 분들은 7월, 8월 가면서 이제 배팅해도 되고 좀 길게 보는 분들은 뭐 6월, 7월에 먼저 선 매입을 해놓고 오랫동안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셔도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나라별로 좀 전략이 달라야 될까요? 어떨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우리나라 서학개미들 입장에서 보면 예. 환율이 어떻게 갈 거냐 이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달러 환율은 원 환율은 제가 볼 때는 1350선을 향해서 내려오면 내려오지 이게 다시 1450이나 지난번 같은 1480 여기까지 되틀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시면서 한꺼번에 지금 사면은 미국 주식으로 돈을 좀 벌 수는 있지만 환율에서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적립식으로 조금씩 뭐 보름에 한 번씩 이렇게 넣으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고 최근에 보니까 M7 주가들 아까 차트 있으면 하나 좀 다시 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M7 중에서 가장 후행하고 있는 두 회사가 있습니다. 저 선을 보시면 제일 밑에 애플하고 고위의 알파벳입니다. 아. 최근에 서학개미들이 저 두 개를 되게 사서 모으고 있다고 이 신문에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위에 있는 거는 팔고 네. 밑에 있는 거를 사더라고요. 근데 밑에 그 알파벳이나 애플 여기에 AI 전략이 조금 뭐 애매모호한 것도 있고 시장에서 확실히 방향성을 지금 보여주지도 못하고 어필도 못하고 있는데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있잖아요. 덜 올라간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학개미들도 되게 그 뭐라 그럴까 스마트한 거죠. 스마트해져가지고 예, 스마트한 조금 레깅하는 그 후발주자들을 지금 사서 모으고 있다 이런 국면이다. 그래서 이렇게 모으고 있으면은 주가 뛸 때는 어떻죠? 시장이 뛸 때는 같이 뛰거든요. 네. 저기들도 베타라는 게 있고 저기에 집중 투자하는 이 ETF들도 꽤 추종하는 ETF가 많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간다. 근데 지금 사학개미들이 보는 거는 업사이드보다는 다운사이드가 어느 정도 막아져 있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베타 플레이를 좀 원하는 게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찌됐건 지금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추가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을 좀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네요. 네, 근데 뭐 너무 그 최근 예. 뭐 23년, 24년에 보여줬던 미국의 그 퍼포먼스, 그 찬란했던 퍼포먼스를 기대하지는 마시고 네. 뭐 어느 정도 레인지를 두시고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장에서 핫했던 섹터 혹은 테마인데요.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후보 TV 토론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정치 테마주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여야 후보가 본격적인 정책 공세에 나서면서 관련 종목들의 주가도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례로 이재명 후보가 국가 차원의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라고 정책을 밝힌 이후 관련 수혜가 관련된 기대에 따라서 주가가 반영됐습니다. 종목들 살펴보면 삼용물산 일찍이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쭉 이어지면서 마감이 됐고요. 동신건설 그리고 오리엔트바이오 등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치 테마주의 경우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어서 김문수 후보 관련주 같은 경우도 평화홀딩스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고 대형 부장도 18% 이상, 옵티시스도 1% 이상 상승하는 등 전방적으로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 보였습니다. 시장적으로 살펴보면 한편 2차 전지주들이 하락이 두드러진 가운데 결국 양시장 장 초반의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마무리가 됐는데요. 참고로 메인마켓에서 바톤을 이어받은 애프터마켓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메인마켓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지만 이 테마주 관련돼서는 애프터마켓에서 움직임이 더 활발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들 투자에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태양광 대표주 퍼스트솔라부터 유통공용 월마트 2탄 그리고 인슈어테크 기업인 레모네이드까지 총 3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미국 태양광 대표 기업 퍼스트솔라입니다. 현재 주가는 164달러 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192달러 선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퍼스트솔라는 최근 2가지 정책 리스크로 주가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IRA 세액 공세 축소와 중국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 확대 때문이었는데요. 최근 공화당이 IRA 전면 폐지가 아닌 점진적 축소안을 제시하면서 우려가 다소 완화됐습니다. 여기에 중국산 제품에 대한 제한 조치로 인해 미국 내 밸류체인을 갖춘 퍼스트솔라가 오히려 반사수혜를 입을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 급증, 낮은 발전 단가, 빠른 건설 기간이라는 태양광의 구조적 매력도 부각이 되면서 증권사는 주가 재평가 구간에 진입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글로벌 유통 1위 기업 월마트입니다. 어제 이어서 2탄인데요. 현재는 98달러 선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 목표 주가는 108달러 선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신한투자증권은 월마트의 실적과 가이던스에 집중했다면 키움증권은 마진 구조에 더 집중했습니다.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은 있지만 수익원 다변화와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한 이커머스 광고 매출을 호조를 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옴니채널 역량 덕분에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평가를 내놨는데요. 특히 광고, 멤버십, 이커머스 매출이 모두 성장하면서 영업이익률도 소폭 개선됐고 오프라인 기존점 매출도 여전히 견조한 상태입니다. 증권사는 단기적 조정은 있겠지만 중장기 성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AI 기반 보험 플랫폼 레모네이드입니다. 현재 주가는 32달러 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목표 주가가 30달러 선으로 좀 보수적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레모네이드는 이번 LA 산불에도 불구하고 1분기 매출이 27% 늘면서 시장 기대를 웃돌았습니다. 고객 수와 계약 건수 모두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고 경과 보험료도 늘면서 외형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손해율은 높아졌지만 자연재해 제외 시 안정적이고 연간 가이던스도 오히려 상향 조정됐습니다. AI 기반 자동화 인프라 덕분에 수익성 개선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증권사는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슈어테크 기업으로 레모네이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오늘 밤 뉴욕 증시 종목 대응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가 인사이트였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3년 만에 양자 협상을 하기로 했지만 정상 간 직접 회담은 불발됐죠. 현재 상황은 어떤지 또 글로벌 방위 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금호공대 진재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5월 16일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협상을 한다. 그리고 그걸 이제 트럼프가 푸시를 해서 잘 됐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좀 무산이 돼버린 상황인데 결과는 어떻게 보셨나요? 예, 우선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젤렌스키는 협상을 하면 정권이 좀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제 협상 자체를 일단 우크라이나 법으로 금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젤렌스키를 포함해서 러시아와 협상을 하면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실제로 국회에서 협상을 주장하다가 처벌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그 계엄 상태니까 뭐 젤렌스키가 법을 바꾸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니까 네. 사실은 협상을 뭐 법을 핑계를 댈 수는 없고 협상을 그동안 피해왔다 본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왜 협상이 성사됐는가 하니까 이제 퍼급이라고 프랑스, UK 그리고 독일, 폴란드 이 네 나라가 젤렌스키 합쳐가지고 이제 30일 휴전을 최후 통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지고 있는 나라가 뭐 최후 통첩하는 것도 웃기지만 어쨌든 했습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그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다가 이제 압력을 같이 넣으니까 이제 그 러시아에서 그런 협상을 하겠다 하면서 들고 나온 카드가 이스탄불로 가는 거였어요. 이스탄불은 2022년 3, 4월에 협상이 있었던 장소거든요. 거기서 협상이 거의 다 완료됐는데 보리스 존슨 영국 수상이 와가지고 협상을 말리고 전쟁을 해라 해서 전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정신으로 나아가자는 뜻으로 이제 그 카드를 내밀었는데 일단 최후 통첩도 하고 또 미국에서도 이야기하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나 그 러시아나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뭐 그 푸틴이 직접 나올 것처럼 뭐 나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건 좀 말이 안 되고 어쨌든 푸틴은 트럼프의 체면을 생각해서 좋다 그래서 이제 만나기로 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협상은 양측 조건이 너무 벌어져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앞으로 몇 달을 만나더라도 사실 좁히기가 힘든 게 일단은 뭐 협상 그 단들이 한 90분 정도 회의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90분이면 거기 참석한 사람이 한 거의 20명 가까이 되던데 뭐 소개하고 회의록 읽고 뭐 이러다 보면 시간이 다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을 그냥 형식상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하고 사이도 전화 통화만 2시간씩 하고 뭐 그 어디 사우디나 뭐 이스탄불에서 만날 때도 보통 4시간, 9시간 이렇게 협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무선의 협상이 90분이라는 것은 안 하고 그냥 말았다는 거예요. 그냥 둘 다 언론도 있고 하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뭐 협상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트럼프랑 푸틴이랑은 그러면 아주 친한 거네요. 그 체면을 봐줘서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정도로 친하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친한 것보다도 이제 러시아에서는 미국 대통령을 믿지 못하는데요. 네. 그래도 트럼프가 유일하게 이때 대통령, 그전 바이든 대통령 때는 아예 협상 자체를 안 했거든요. 네. 그 협상을 해야 되는 외교 담당관인 국무장관이 한 번도 만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아무런 접촉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트럼프는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협상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다른 대안들보다는 좀 나은 건데 트럼프가 하는 말을 들어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협상은 이어간다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좀 낫기는 하지만 믿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푸틴하고 트럼프 통화한 이후에 지금 트럼프가 중재 역할을 교황청에 넘겼다라는 거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뭐 그 교환 큰 역할이 없을 겁니다. 이거는 중재에 누가 중재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조건 본인이 자체가 약간 좀 한 발 물러서는 느낌이에요, 이제 지금. 그것도 위선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우크라이나를 통한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대리전이거든요. 그리고 뉴욕 타임즈에서는 대리전이 아니고 직접 전쟁이라고 3월 말에 기사가 나왔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대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그 트럼프가 들어서서 이게 바이든의 전쟁이라고 계속 이야기했고 자기가 대통령이 있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이제 전쟁이라고 이야기했기 네. 때문에 그 선상에서 자기가 이걸 자꾸 중재자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중재자가 아니에요. 지금도 트럼프가 마음만 먹으면 전쟁 바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 위성이 120개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의 백본 통신망이 스타링크예요. 그냥 쉽게 끝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분을
못 얻어가지고 이제 못 끝내거나 아니면 아직도 이제 정권이 바뀌었지만은 이게 그 네오콘들이나 글로벌리스트 출신이 원체 참여가 많아가지고 계속 설득 작업을 해서 그 머뭇거리고 있거나 뭐 이런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죠. 아직 딱히 명분이 없거나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협상 뭐 30일 휴전하자 이게 네.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푸틴이 거절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푸틴의 논조는 그겁니다. 계속 협상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네. 그 협상의 목표가 뭔가 하니까 전쟁을 끝내기 위한 그래야지 쉬는 것은 안 된다. 휴전은 아니다. 미인스크 투 협정을 하면서 속았거든요. 아. 그리고 또 이제 2022년 3월 달에 특히 앙카라에서 네. 앙카라 그 커뮤니케 그 이스탄불 커뮤니케까지 그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 협상이 다 돼 가지고 사인을 해서 거의 비준 상태에 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돌아갔으니까 이제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영토를 차지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네.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 과거에 그 이스탄불에서 이스탄불 커뮤니케에서는 루안스크하고 그 도네츠크에 대해서 이것을 영토를 뭐 우리가 가지겠다 이런 게 아니었고 러시아에서는 주민자치 투표를 하고 미인스크 투 협정대로 약속을 지켜라. 그리고 거기 러시아계 사람들을 자꾸 학살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자치권을 보장해라. 이게 요구 조건이었어요. 그때 영토를 차지한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계속 전쟁을 하고 나니까 이제 2022년 9월에 이 4개 주를 선언을 했죠. 자기 영토로. 그래 이걸 영토를 내가 관리해야만이 된다. 저 사람들한테 협상해봐야 이 말 또 안 듣고 또 인종에 대해서 약간 그 뭐랄까요, 뭐 여하튼 러시아인 언어를 쓰는 사람 언어를 못 쓰게 했고 여러 가지 약간 핍박을 지금 했죠.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은 지금 저 색깔 그림 나오듯이 예. 그 지도에 있는 것처럼 영토를 딱 뉴스만으로 봤을 때는 네. 러시아가 영토를 내놔라 예. 이렇게 들렸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면 영토를 내놔라가 아니라 네. 러시아인을 지켜주고자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들리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예, 처음에 그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들어갈 때도 나토나 이런 조건이 아니었고요. 그 R2P라에서 Responsibility to Protect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4가지의 범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종 학살이나 뭐 인종 청소나 여러 가지 이제 잔악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자기 국가가 보호를 하거나 아니면 주변국에서 그걸 보호를 하도록 장려를 하거나 그래도 안 되면 국제사회가 나선다. 이게 이제 Responsibility to Protect라는 조약이에요. 그게 세계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2007년도에 그걸 만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90년대 르완다나 코소보나 이런 데서 학살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막자 해서 만들었어요. 그 조건을 가지고 유엔 헌장 51조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들어간 것은 자꾸 이제 그 인종에 대해서 그걸 하니까 그동안에 한 14,000명을 죽였거든요. 민간인을.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은 OSC에서 그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틴은 자기가 법률가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일을 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이걸 이끌어가야 되는 당시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제 그걸 완전히 그 보도 통제도 하고 이제 이게 침략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 그 이야기를 하면 계속 이제 제가 뭐 푸틴 장학생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3년 동안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가 친소 관계를 떠나서 사실은 사실이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러시아가 정확하게 이제 정전을 하기로 하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뭔가요, 정확히는? 요거는 이제 나토 가입 못하는 거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인종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이제 네오나치라고 규정을 해요. 이 전쟁을 하면서 2가지 목표를 제시했거든요. 이걸 특수 군사 작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목표가 디밀리타리제이션, 그러니까 그리고 디나치피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오나치들이 계속 인종적으로 공격한다는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언뜻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은 좀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게 포츠담 회담에 나오는 4가지 문건 중에 4D 중에 2D입니다. 그러니까 포츠담 회담에서 나치를 처리할 때 디나치피케이션, 디밀리타리제이션, 뭐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이런 식으로 4가지를 이렇게 했던 건데 그 중에 2가지를 가지고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러시아 쪽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는 사람은 푸틴 이야기가 맞는 거고 네. 러시아 쪽
이 그냥 굉장히 그 약속인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그냥 핑계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뭔가 이제 러시아 압박 수단으로 추가 제재를 예고한 상태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그럼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하지 않겠다는 쪽인가요?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뭐 체제에 대해서는 압박을 하지만 사실 트럼프도 그렇고 서방도 그렇고 아무 카드가 없거든요. 아무 카드가 없어요. 예, 이 전쟁 자체를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러시아한테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러시아가 그냥 전쟁에서 지게 만들겠다는 게 전쟁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전쟁을 오랫동안 하면 러시아 경제가 무너진다. 경제가 무너지면은 이제 국내에 그 반전 여론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트럼프 푸틴에 대한 어쨌든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죠. 네. 거기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러시아라는 나라를 다시 부순다. 그래가지고 러시아를 몇십 개 주로 나눠서 이제 한다. 이게 이제 그 전쟁 계획이고 그게 미국의 정책 보고서로서 나와 있어요. 예. 전쟁 전에 2019년도에 랜드 보고서로 이렇게 그 사항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되다가 트럼프가 밀어서 종전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실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그 다음에 뭐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지금 보면 이제 그러니까 유럽에서 지금 자국 국방을 하겠다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 나토도 그렇고. 그러면은 결국은 그래서 이제 K방산도 되게 유행이 계속 되고 있고 그리고 조금 이제 막 급등을 했다가 조정은 계속 받고는 있지만 이게 좀 지속성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자국 국방이 가능한가요? 유럽들이? 예, 드디어 이제 이게 머니쇼니까 그쪽이군요. 머니쇼니까. 저는 지정하게 관심 있는 줄 알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예, 일단 지금 이 전쟁 자체는 그 2030년 정도의 전쟁을 크게 할 일단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각 나라가 지금 유로 특히 EU에서는 8천억 유로를 투자해서 한다 그러고 독일은 그 사이 1조 5천억 유로를 투자해가지고 군비를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그 전쟁하면서 이제 독일이 경제가 망해가지고 특히 폭스바겐 자동차 같은 회사는 거의 망할 지경이 돼가지고 공장 뜯어서 옮기고 그러죠. 벤츠도 옮기고 다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폭스바겐 같은 데서는 그러면 내가 군수품을 만들어라 멀츠가 이야기하니까 좋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물량 자체는 계속 많을 겁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계속 군비를 늘리려고 압박을 한 게 미국이지 않습니까? 피터 헥세스가 와가지고 5%씩 해라 그래서 주장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물량이 늘어나면 당장 공급할 수 있는 데가 미국 방산회사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물량을 그 사이에 짧은 기간에 다 못하니까 그 메이저들끼리 라인메탈이나 이런데 이제 프랑스나 이런 데끼리 그 물량을 나눠 먹어요. 지금 벌써 8천억 유로가 나와가지고 폴란드 같은 데서 항의하고 난립니다. 그러니까 그 물량을 대부분 이제 독일의 방산 기업들이 자기가 다 하든지 일부를 통제해가지고 하청을 주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끼어들려면 상당히 구도가 좀 나쁘죠. 그런데 다만 이제 빨리 이렇게 무기를 조달하려 보면 제때 낫기도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생산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틈새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급하게 군비를 유럽에서 늘리겠다 하면 우리한테 기회가 있고 천천히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한테 기회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납기를 잘 맞추는 것. 그게 좋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약간 우월감 이런 게 있고 자기 그 자국 그 방산 회사들을 그 동안에 한 30년 동안 너무 죽였거든요. 그걸 살리려면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우선으로 하고 그래도 이제 군이 이번에 전쟁하면서 다 비워버렸으니까 많이 모자란 걸 채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그게 급하다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들어가겠죠. 들어가지만 우리를 뭐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건 아닐 거고 그렇죠. 우리한테 기회가 좀 있다고는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속단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럼 앞서 교수님이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트럼프가 사실 맘만 먹으면 미국이 24시간 안에 종전을 시킬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명분도 없고 뭐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개인적인 뷰로 봤을 때 이 종전이 언제쯤 될까요? 저는 이게 종전보다 그러니까 이 종전 협상을 계속
이제 1월 달부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상보다 종전이 빠를 거다 그랬습니다. 협상 2, 3년 가고 그 사이에 전쟁이 끝난다 이런 정도로 제가 과장해서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협상이 이루어질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자꾸 이야기하는 쪽은 협상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면피를 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뭐 트럼프가 전화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푸틴이 유일하게 트럼프한테는 나이스하게 이야기해요. 아주 공손하게 뭐 단순히 그냥 쇼잉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일단은 외교적인 선을 끊어버리면 이제 외교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밖에 대안이 없으니까 그거는 끊기 싫으니까 뭐 30일 휴전하자니 얘가 석 달 전부터 했는데 그래 좋은 이야기인데 자세히 따져보자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벌써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러시아 입장을 들어주기 시작하면 이 전쟁 자체가 거의 전범 수준에 드러날 거기 때문에 그걸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뭐 옛날에 젤렌스키 뭐 영상 회의도 하고 부인도 오고 해가지고 지원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게 약간 내러티브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민주주의 국가인 뭐 우크라이나가 독재자 푸틴이 뭐 구소련의 영광을 위해서 뭐 침략한다 이런 내러티브를 했는데. 그건 뭐 거의 거짓말 100%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언론이고 정보고 다 나서서 했죠. 그런데 우리가 미국하고 줄 서 있는데 뭐 그거 안 하기도 힘들고 해서 이제 했는데 사실 따져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제 유럽 국가들이 국방을 늘리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우리로 봐서 비슷하게 북한이 있어서 중국이랑 중간에 끼어 있는 것처럼 우크라이나를 중간에 두고 러시아랑 이제 띄워놓고 있었던 이제 완충지대 이런 쪽처럼 보였다가 이제 이게 무너지니까 이제 군비를 증강해라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실제로 이 전쟁을 멈추는 게 트럼프 혼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해서 야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유럽 수장들이나 이런 쪽이랑 연동이 다 돼서 뭔가 동의가 돼야만 종전이 될 것 같은데 두 가지 중에서 그리고 빨리 끝나려면 결국 트럼프가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날 수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마음먹으면 끝낼 수 있죠.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싫어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관계 없죠. 그러니까 관계가 없어요? 군사력이 거의 미국이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빠지면은 미국에 키올 위성 120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독일의 위성, 영국의 위성, 프랑스의 위성이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 합체가 10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정보 자체가 10분의 1로 늦어지는 거고 능력 자체도 다르고 그리고 스타링크를 없애면은 이제 전부 다 전화 없이 아날로그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말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쉬운 거예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그러나 이제 전쟁을 계속 하면서 미국이 그동안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줬거든요. 선두에 있었어. 미국이 안 했으면 우리가 따라갔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데 하자 그러면 차일피일 밀었겠죠. 그런데 미국이 했으니까 따라갔는데 이제 대통령은 바뀌지. 자기도 바이든이 했던 국채를 이어받은 미국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은 개인으로서는 바로 끝낼 수 있어요. 그러나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어쨌든 해왔던 정책에 대해서 뭔가 핑계를 찾아야 되니까 면피하고 빠지려는 거예요. 그리고 복잡한 상황을 알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뭐 경제적인 이야기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죽을 똥 살 똥 싸우고 있는데 지금 경제 얘기가 들리겠어요. 그게 약간 웃기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이제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쟁에 빠지고 싶은데 좀 좋게 빠지는 방법이 없나 고민을 하는데 이제 없는 거죠. 사실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미국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소식에도 강한 체력으로 버티는 모습이었고 오늘 국내 증시도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는 이슈 또 국내 증시 흐름 전반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인천본부 원상준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무디스 신용등급 하향했는데도 네. 미국 시장은 오히려 저점 매수 들어와서 거의 보합 수준 위로 다 올리면서 마감을 했고 우리나라도 그래도 좀 이제 더 높이 시작을 했다가 조금 그냥 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는데 네. 실제로 이 시장 자체가 계속 지금처럼 이런 보합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가요? 일단 2,600포인트에 대한 지지는 받고 있다는 부분들 뭐 이런 거는 그나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좀 뉴스 나왔던 것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보면은 좀 호재랑 악재 모두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오늘은 조금 더 악재에 민감했었던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 호재성 뉴스가 나온 섹터를 보면 대표적으로 원전 섹터가 하나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악재가 도드라진 섹터는 2차전지 섹터가 될 텐데요. 근데 오늘 장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악재 반응하는 섹터들의 하락폭이 조금 더 집중도가 높게 전반적으로 많이 좀 빠지기도 했고 2차전지 섹터 종목들이 시총이 아무래도 좀 시총이 높은 비중 높은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오늘 눌리는 듯한 분위기 아마 투자자분들 느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공화당이 이제 바이든 전 행정부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액 공제를 지금 기존보다 앞당겨서 2028년 네. 폐지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래서인지 보면은 뭐 신재생 쪽도 그렇고 그쵸, 2차전지 쪽도 2차전지. 그렇고 좀 직격탄을 맞는 모습이거든요. 예, 뭐 당연히 좋을 건 없을 겁니다. 예. 이게 원래는 2023년도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네. 했죠. IRA 세액공제 종료가. 근데 이거를 4년 땡겨 2028년도에 다 그냥 싹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공화당 내 강경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을 내부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와중에 예전에 그냥 그 바이든이 만들었었던 IRA 세액공제 내용 그리고 이제 네. 메디케이트 부분에 대한 전면 폐지를 다 요구를 했고 이런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마이클 존슨 미국 이제 하원 의장 공화당 분이죠. 이분이 IRA 청정 에너지 세액공제 조기 폐지를 공화당 강경파들에게 제안을 했고 결국에는 여기서 결론이 난 거는 2028년도까지 그냥 모든 IRA 세액공제를 없애버리자라고 합의를 했다라는 내용이 일단 웨스트신에서 좀 부각이 됐습니다. 이게 세액 공제요? 보조금을 축소하는 거예요? 어, 제가 알기로 보조금을 축소하는 그쵸. 거죠. 예, 그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라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 2차전지 소재 종목들, 그러니까 뭐 셀업체들 들어가가지고 보조금 받고 있던 것들 예, 있잖아요. 그 그거를 보조금을, 끊어버리겠다라는 예. 그런 이슈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지가 않은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갑자기 오늘 이렇게 많이 빠져야 되나요? 이거는 트럼프가 들어왔었을 그때부터 때 하겠다고 했던 얘기 그때부터 아닌가요? 계속 하겠다라고 했었던 내용인데 네. 설마 이거를 전격적으로 이렇게 단칼에 끊어낼 수가 있을까라고 아마 시장은 좀 그래도 설마라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법안에 대해서 공화당 내에서 전부 다 찬성을 하는 부분도 아니고 공화당 내에서도 이게 찬반이 굉장히 엇갈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원 그 의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지역구 내에 있는 어떤 뭐 공장이라든지 산업 내에서 이제 이런 IRA에 대한 혜택을 보는 산업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구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뭐 가는 건 맞는데 뭐 조금 천천히 뭐 가자라는 뉘앙스 그리고 이제 2032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2033년도 원래 없애기로 했던 거를 1년 이걸 땡겨 2032년도에 없앤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괄로 그냥 다 없애자라고 나와버리니까 뭐 굉장히 좀 시장에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카테고리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태양광, 배터리 부품, 전극활 물질 생산업체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셀업체들 같은 경우는 직격탄을 좀 맞게 되고 이게 지금 오늘 주식시장에 고스란히 보시다시피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이 법안이 당장 시행되는 건 또 아닙니다. 아니고 결국엔 운영위원회 거쳐가지고 하원 본회의에 상장이 돼야 되는데 공화당 내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대하는 쪽들도 좀 있고 그리고 이게 하원에서 통과되면 또 상원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상원 올라가서도 이게 통과가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미지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뭐 당장 법이 통과가 됐고 이제
효력이 발휘가 됩니다. 2018년도부터 없습니다라고 해버렸으면은 오늘 아마 하락폭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폭력적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게 사실 논의되고 있는 게 그 솔트라고 그래서 지금 미국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 있잖아요. 그게 그 세액공제 상한선을 $10,000에서 $30,000로 상향시키는. 근데 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을 축소한다. 이렇게 그렇죠.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게 실제로 이게 좀 빨리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이 진짜로 영향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영향이 있다라는 시나리오들은 지금 이미 좀 나오고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예를 들어 2차전지 섹터들 같은 경우 이미 뭐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데 네. 이 2차전지 섹터들에 대한 이익 추정치나 이런 것들을 밸류에이션을 할 때 예. 이미 그래도 세액 공제로 인해서 이제 취하게 되는 이득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이제 미래 실적으로 미리 땡겨가지고 멀티플을 매겨서 지금의 미리 주가가 땡겨서. 형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물론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만 예.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진짜로 이제 현실화가 되면은 그때 한 번 더 조금 폭력적으로 빠지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저점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안 좋은 악재는 다 반영이 된 가격이 아마 네.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배터리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캐즘 얘기 나면서부터 네. 움직였는데 지금 이제 IRA 나오고 그 다음에는 고전에 또 계속 나왔던 게 중국에서 배터리나 이쪽은 경쟁력이 너무 세졌다. 잘하죠. 너무 잘한다. 우리는 설 것이 어디냐 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서 또 미중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또 한쪽에서는 이제 미중 갈등이 돼서 우리가 좀 수혜해 보지 않겠냐 그러면서 2차 전지를 계속 이제 쳐다보는 방향이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빠져버린 확 거죠. 빠져버리니까 예. 이제 굉장히 좀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좀 이제 난감할 것 같은데 많이 지금 현재 힘들죠. 상황에서는 그러면 이미 투자하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은 상황인가요?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지금 이미 많이 밀려 계신 분들 현장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2차전지 붐이 올랐을 때 그때 이제 고점에서 샀다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혼자 하시는 분들 특징이 이제 손절을 못 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거의 뭐 저희 반타자 마이너스 50%는 기본이고 70뭐 이렇게 물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근데 이게 뭐 다행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신용에 대한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태워가지고 하신 분들이 아니시라고 하면은 결국엔 기다리면 됩니다. 이게 2차 전지라는 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기차에서 지금은 많이 쓰이지만 전기차에만 쓰이는 그런 에너지가 아닙니다. 뭐 향후에 이제 먼 미래가 될 수도 있고 가까운 미래가 될 수도 있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데이터 쪽들 센터. 그렇죠. 새로운 예. 디바이스들이 이제 출현이 됐을 경우에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든 전기가 공급이 되어지게 될 네네. 것이고 그러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또 그런 거에서 또 새로운 기회를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뜨는 게 ESS 에너지 ESS 저장, 쪽들도 장치 그렇죠. 쪽이잖아요. 예. 근데 이 ESS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그 비중 차지하는 게 그러니까 그 순위로 치면 4위, 5위 정도 아마 할 겁니다. 1위는 독보적으로 중국이고 중국이 ESS 시장의 90%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서 ESS는 필수잖아요. 필수죠. 왜냐하면은 이 AI 시대인 것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신재생 에너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를 안 쓸 때는 그거를 이제 저장을 해놔야 그렇죠. 되는데 그런 거 있을 때 이제 ESS가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뭐 서진 시스템 같은 이제 ESS 관련된 종목으로 엮이는 것들이 많이 올라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현재 그 민주당 국내 민주당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대선 공약으로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좀 적극적인 이런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이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ESS는 필연적으로 같이 쫓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이렇게 좀 주가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합니다만 근데 이쪽 섹터가 예전처럼 큰 테마를 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시장이 큰 미국에서 이거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좀 풀어 나가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 당장만 이제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오늘 보니까 뭐 두산에너빌리티 네. 외국인들도 엄청 사고 또 최근 주가 보니까 와 5월달 들어서 계속 올랐네요 거의. 예. 굉장했죠. 예, 원전주는 또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사실 굉장히 좋다는 평가는 있었잖아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일단 뭐 가성비도 좋고 네. 뭐 사고도 잘 안 나고 좋다라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단은 최근에 원전주 강했었던 이유, 유럽 주요 국가들이 다시 원전으로 회귀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었던 부분들, 네. 이런 뉴스들이 지금 뭐 하루가 멀다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벨기에 뉴스도 나왔었고 독일도 뭐 그런 움직임이 있고 이런 뉴스들 접하실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은 유럽에서 우리나라와 경쟁을 하게 될 원전 시공 관련한 경쟁 국가는 결국에는 지난 체코 원전 이슈에서도 보셨을 듯이 우리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는 네. 프랑스가 될 네. 텐데요. 근데 그렇다면은 오늘날의 프랑스가 과연 혼자서 유럽에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원전 신규 건설에 대한 그런 건설 그리고 유지 보수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을 감당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나라 원전주가 지금처럼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유럽 전통의 원전 설계 및 시공 기술을 다 가지고 있고 잘 하고 있었는데, 한동안 유럽에서 그 탈원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화두가 돼 가지고 정책이랑 자금 이런 것들이 신재생 에너지로 다 쏠리면서 원전 관련된 인력이나 생태계가 많이 약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미 유럽 내에 관련된 인프라 기반이 좀 약해진 와중에 유럽 주요 선진국들이 원전 전력 수요 이런 것들을 버티다 못해서 다시 원전으로 회귀를 선언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이거에 대한 기회가 분명히 온 거는 맞고요. 그리고 이거에 더해서 체코 정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지난 5월 6일 날 우리가 도장 찍으러 갔다가 바로 백을 한 적이 있었죠. 왜냐하면은 체코 뭐 자국 최고법원, 우리나라 치면 대법원 같은 데인데 거기서 한수원과의 원전 계약 서명을 금지를 한다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체코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항소를 좀 하겠다라고 지금 나오면서 결국에는 한국과의 원전 사업을 다시 정상화하고자 하는 액션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이 최근에 계속 호재로 이렇게 작용을 하면서 국내 원전주들을 캐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전선 전력기기 관련된 네. 주식들도 오늘 흐름이 되게 좋았는데 네. 이게 결국 AI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수요도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전력주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시장이 명실공히 미국 시장일 겁니다. 한국 전력기기 대장업체라고 할 수 있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주 잔고의 한 65%가 미국에서부터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미국 신재생에너지 압박에서 벗어난 원전을 그래서 뭐 다시 부활시킨다라고 얘기를 하죠. 원전을 다시 부활시켜도 그렇고, 그리고 당장 효용성이 높다라고 하는 뭐 건설 들어가면 2년을 전기를 뽑아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LNG 발전을 늘린다라고 해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런 미국의 일련의 정책들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새로 만들어진 전기가 얼마나 적재적소에 잘 공급이 되고 있는가, 이게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원전주 그 전력기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계속 수주가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 지금 이제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다른 그 전력기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많은 이제 고평가 논란, 이거 지금 피크아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예를 들어 이제 현대일렉트릭이 대장이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현 주가 기준으로 12개월 선행 PER이 한 17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경쟁 업체들 평균 한 25배 수준이니까 미국 익스포저가 크고 관세 이슈가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주가가 고평가라고 하기에는 이익이 나는 것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시총이 그래도 싼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 섹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끌고 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또 지금 이제 AI 인프라면 엔비디아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엔비디아 뭐 대만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좀 내비친 것 같은데, 네. 이러면 이제 우리나라 뭐 엔비디아 직접적인 밸류체인 SK 하이닉스는 뭐 좋겠네요. 좋죠. 그래가지고 오늘 그래도 좀 주가가 버텨줬었던 그래도 것 같고. 버티기는데 약간 아쉬운 감은 있어요. 많이 아쉽습니다. 예. 이게 많이 애석한 게 이렇게 뭐 대만 내부에서 그냥 했던 행사거든요. 컴퓨텍스에 가다가. 예, 예.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젠순왕이 뭐 대만계 미국인이라고는 하시지만 딱 본인까지 그 등판을 하셔가지고 거기 행사 가가지고 이쪽 생태계 힘을 굉장히 크게 실어주는 모습들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에 이제 가가지고 기조연설에서 말씀하신 게 MV 퓨전 링크라는 전략, 이거를 좀 공개를 하셨는데, 뭐요? 이게 MV 퓨전 링크? 예, 링크 퓨전이네요. 링크 죄송합니다. 퓨전? 예, MV 링크 퓨전이라는 그런 플랫폼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게 요즘 보면은 구글, 뭐 메타, 테슬라 뭐 이런 회사들이
엔비디아 칩 너무 비싸니까 우리가 그냥 직접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써봐야겠다 이러면서 에이직 반도체들 이런 것들 굉장히 한때 좀 테마를 형성을 했었죠. 이렇게 지금 그냥 그런 고객사들이 자기네들 직접 칩을 이제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엔비디아에서 그래 니네들 만든 칩 가지고도 다 우리의 플랫폼 안에서 구동을 할 수 있게 그걸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 우리가 해줄게라고 한 게 이제 AMD 링크 퓨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거를 이제 첫 구성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초기 파트너로 이제 대만 회사 뭐 TSMC, 미디어텍 그리고 이제 알칩 같은 회사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마벨, 뭐 시놉시스, 케이던스 뭐 이런 회사들만 딱 어떻게 보면 컨소시엄에 들어갔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거기에 이름을 딱 올렸었으면은 오늘 주가가 그래도 반응이 더 핫하지 많이 올랐을 않았을까라는 부분들 좀 아쉽죠. 우리가 아직은 뒤쳐져 있는 건 사실이구나. 그 대만에 사는 행사니까 대만 네. 기업 넣은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아시아 오신 김에 여기 삼성도 대만 좀 지금 들리시고 하시면 저렇게 좋을 해줘야 텐데. 대만에서 전쟁 안 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렇게 해야 중국이 쳐들어오면 막을 수 있는. 쳐들어오면. 네, 뭐 젠슨항도 다 생각이 있었겠죠. 네. 그래도 직접적인 밸류체인이 SK 하이닉스인데 뭐. 좀 예. 아쉽습니다. 아니 그래서 반도체주는 어떤 전략이 좋은 거예요? 지금 보면은 반도체주는 예, 우리나라 반도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삼성전자 이제 올라오면서 레거시 쪽이 그래도 좀 반등이 나오니까 가겠지라고 했는데 뭐 중국이 워낙 그쪽에서 치고 나가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 플랫하게 움직이는 거고 그나마 하이닉스가 뭐 의미 있는 시세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그래도 상승 탄력이 좀 좋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거 다 AI 반도체에 대한 밸류체인 내는 하이닉스. 그러면은 하이닉스 밑으로 HBM 반도체를 만들 때에 같이 엮여서 볼 수 있는 종목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테크윙이라든지 PSK 홀딩스 그리고 최근에 말 많은 한비 반도체, 하나비전 이 정도 선에서 조금 압축적으로 결국에는 반도체 소부장에서는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워낙 솔직히 지금 저희가 AI 반도체 이쪽을 네. 얘기를 계속했는데 네네. 이제 한국 주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나라 지금 경기 너무 안 좋고 침체 올 거고 뭐 경기 성장률 엉망이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반대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많이 있잖아요. 나오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국장에 있는 반도체나 수출 업체들을 그냥 투자하는 게 더 나은 건가요? 우리나라 경기가 이렇게 나빠진다고 했을 때도 그냥 국장 투자하는 게 나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경기가 지금 이렇게 많이 나쁘다라는 이제 전망치도 나오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내 경기 내수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은 이제 주가에 미리 반영이 돼서 좀 움직이는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주식 투자를 이제 하시다 보면은 경기가 좋았던 적이 있었을까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정도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막상 경기가 좋아요, 시장도 좋고 잘 올라가요라고 했을 때 막상 보면은 수출 쪽만 실적이 좋고 국내 내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좋았었고 했었던 부분인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제 안 좋은 쪽 같은 경우에가 어떤 정책적인 조그만한 이제 트리거가 있다라고 하면은 금방 또 주가에 반응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역발상적으로 오히려 안 좋을 때에 안 좋다라고 하는 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관심을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제 제가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그때 대표님이 조금 당혹스러운 질문을 주셨던 기억이 나요. 네. 예, 그 채권 가지고 트레이딩하는 관점. 네. 예, 혹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 30년물 같은 경우에 저는 계속 그걸 가지고 주로 이제 많이 고객님들이랑 네. 좀 호흡을 하고 있는데 5%를 넘었었죠. 아, 그 그러니까요, 기회가 왔다 지금. 옳았구나 하고 또 들어가고 어. 계속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지금 예. 어저께 5% 넘어갔을 때 샀으면 또 수익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예, 보면. 그렇게 네.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예. 어제 한번 들어갔고 네. 오늘도 5%대까지는 안 주고 4.978 뭐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 한 번 더 5% 주지 않을까라는 좀 이렇게 기다리는 거죠. 근데 기다리다가 못 사면은 네. 그러면은 딱 여기까지만 사지는 거고 이렇게 네. 좀 대응을 해야지. 뭐 채권 같은 경우에가 이제 찍고 내려오니까 네. 여기서 같이 슈팅이 들어가자라고 자칫 잘못 대응을 했다가는 이쪽은 레버리지가 네. 워낙 크기 때문에 네, 특히 그렇죠. 장기물 같은 네. 경우에는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너무 많은 비중을 여기다 실으시면서 가는 거는 조금 지양하시고 예. 감당하실 수 있는 네. 그리고 이제 시간적으로 버틸 수 있는 수준에서만 이제 일부만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아니 이제 생각합니다. 공교롭게 또 이제 장기물 수익률이 확 뛰었을 때 또 이제 나와 주셨으니까 한번 그거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오늘 뉴욕 증시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 일단 뭐 국내 증시는 그래도 어제 좀 먼저 매맞고 오늘은 좀 버텨준 상황이고 간밤 뉴욕 증시 보면 말아 올렸잖아요. 네. 예. 오히려 약간 채권 투자하는 마지막 질문하신 네, 것처럼 네, 네. 채권 투자 쪽에 되게 포커스돼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5% 레벨 찍으면 예. 사야 된다라는 파트와 예. 아니다, 인플레이션 계속 심해서 6, 7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파트 두 개 중에서 고르는 쪽에서는 저는 약간 5% 이상으로 못 간다. 그래서 네. 사는 사람이 더 많은 것처럼 그러게요. 보입니다. 저감에서 기회를 노리는 분들이 그만큼 많은 네. 것 같아요.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